12월 16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개월, 전체적으로는 3개월 차죠. 네, 3개월 차 수업 시작일입니다. 1개월째는 HTML하고 CSS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개월째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개월째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열어놨긴 했는데 글자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 여태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문법적인 부분만 좀 살펴본 거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 우리가 여태까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중에 콘솔.로그밖에 쓴 게 없거든요. 그거 이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1주차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배열의 탐색하고 관련된 기능, 배열의 탐색하고 관련된 기능이요, 일반적인 HTML 페이지 작업하면서는 거의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근데 리액트 들어가면 진짜 폭발적으로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다가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스터디는 앞에서 한 요 정도까지 살짝 보고 그 다음에 jQuery로 넘어가요.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것도 거의 잘 안 다루고 jQuery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제어하는 부분들을 볼 겁니다. jQuery는 1도 안 나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jQuery 되게 좋아하거든요. 쓰기 편한데 어쨌건 과목 취지에 안 맞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액트로 넘어갈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스택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jQuery를 먼저 이제 접한 다음에 리액트로 넘어가면은 이마만큼의 간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jQuery보다 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쪽에서는 기본은 당연히 다 알고 왔겠지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마만큼의 간격이 발생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취지 자체가 이제 리액트를 시작하실 때 그 정도의 좀 간격을 좀 좁혀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된 거라서요. 순수 HTML로 이제 구성하는 방법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그게 자바스크립트로 HTML 처리하는 게 4개월 차까지 조금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좀 고급진 내용들, 주로 이제 AJAX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백엔드하고 연동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차에는 일반적인 퍼블리싱 단계에서 다루는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차에 리액트 들어가고요. 리액트가 이제 마지막 6개월 차까지 조금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6개월 차에는 Next.js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리액트 버전 2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순수 리액트는 실무에서 1도 안 써요. 여태까지 제가 리액트는 실무에서 전혀 안 씁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잘 긴가민가해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나중에 리액트 되면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리액트의 페이지 작동 원리가 SPA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우리 4개월 차 수업 예제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건데요. 검색을 하면 지금 요 예제는 카카오 오픈 API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검색 결과랑 똑같은 거예요.
쭉 보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뭐 CSS 같은 거 내용 확인하실 때 개발자 도구 많이 쓰시잖아요.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태그가. 근데 이 태그가요, 자바스크립트로 생성을 한 거지 HTML상에서 코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li 태그들이 지금 UL 안에 주석 좀 있고요. 그 밑에 li 태그 다글다글하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UL 태그 안에 아까 주석 있는 거 보셨죠? 그 밑에 li 태그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낸 태그예요. 리액트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HTML이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액트는 검색 엔진에 노출이 1도 안 돼요. 그게 리액트의 최대 약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리액트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원래 리액트는 인스타그램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걔네 한번 곰곰이 보세요. 걔네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지가 없어요. 걔네는.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사이트 만드는 데는 약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나온 게 Next.js라고 하는 애예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환경인데요. 이걸로 개발을 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점을 극복을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요것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자리매김을 했어요. 리액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래요. 리액트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면 Next.js라고 하는 애는 다른 애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전파적인 수업 목표입니다. 자, 강의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하신 경우도 있으신데 일단은 개발 환경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HTML 페이지를 보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부터인 거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나중에 깔긴 해야겠지만 Node.js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nodejs.org라는 사이트 방문하시면 되고요. 네. 아마 컴퓨터에 Node.js가 안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가 평일에 파이썬 수업하는 강의장이라서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요.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긴 실행이라는 창이 나오죠. 여기다가 cmd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빔 프로젝트 때문에 색깔을 반전해 놨어요. 보통은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저는 깔려 있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Node.js를 까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령어를 내렸을 때 이렇게 버전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표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Node.js를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받으실 때 버전이 2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무조건 왼쪽 거 받으시면 돼요. 언제고. 네. 항상 왼쪽 게 리커멘드 버전이에요. 추천 버전. 설치 프로그램 내려받으시고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할 때 뭐 특별한 옵션 설정 사항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이 16 이상이면은 그 이상의 그 버전 차이는 우리 수업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항상 노드 버전을 저는 16에다 지금 맞춰서 수업을 해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리액트 들어갈 때 아마 제가 까먹고 또 이 얘기 드릴 것 같은데, 뭐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그 장비를요, 머신을 직접 구비해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거나. 그럴 때는 버전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머신 자체를 회사에서 직접 세팅을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사 일도 하긴 하지만 프리랜서 개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개발 의뢰를 받을 때 최근에 받았던 의뢰도 그래요. 거기가 이제 저희 시청 쪽에 있는 변리사 특허 사무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전부 호스팅을 받아요. 근데 국내 웹 호스팅 같은 경우는 물론 클라우드 호스팅을 받으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클라우드 호스팅은 보통 비용이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근데 웹 호스팅은 10에서 15만 원이면 1년치거든요. 그러니까 IT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클라우드 호스팅 되게 싫어해요. 1년치 비용을 한 달에다 넣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웹 호스팅 환경에서 이 개발을 세팅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노드.js를 올릴 수 있는 호스팅 회사가 없어요. 찾고 찾아서 한 군데를 찾았는데 거기가 지원하는 버전이 16이었어요. 그래서 웹 호스팅에 올라가는 거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더 높은 버전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버전 16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자, 노드.js가 설치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셔야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시기 전에 D 드라이브 안에 개인 폴더를 생성해 주세요. 근데 개인 폴더 만드실 때 제가 이전에는 뭐 한글 써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글 공백 사용하시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제가 바꾼 건데요. 우리가 리액트 들어가면 이제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요. 근데 그 npm 명령어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좀 개선해서 만든 게 얀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그 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얀벨이라 그래서 버전 2로 올라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얀벨이가 요즘 대세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리액트 개발 환경을 바꿔버리니까 한글 폴더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환경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작업 폴더 중간중간에 한글이나 공백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각각 과목별 폴더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폴더 자체는 여기서 한글 폴더 막 쓸 거예요. 그리고 개인 폴더에 한글이나 공백을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액트는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루트에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폴더 자체는 한글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개인 폴더는 한글 안 쓰시면 되고요. 자, 저도 여기에 이제 제 개인 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죠. 자바스크립트 2라고 이제 과목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과목도 미리 만든다라고 하면은 T, 자바스크립트 3, 2, 리액트, F, 넥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갈 거고요. 사실 이 폴더는 그냥 각자 편하시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받으셔야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웬만해서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파이썬에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뭐 이것저것 그 세팅을 바꾸시면은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파이썬용으로 또 세팅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강의실에서도 그 환경을 격리시키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제 사이트에서 개인 PC에서 쓰실 때는 그냥 요거 누르셔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공용 컴퓨터에서 쓰실 때는 요거 받지 마시고 요 화살표 누르셔서 Other Downloads 요걸로 들어가세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웹 버전도 있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버전도 있는데 이게 그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서 리눅스를 모르면 쓰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다운로드 받을게요. Other Downloads 들어가셔서 이제 압축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받으신 압축 파일 개인 폴더에다 옮겨 놓으시고 압축 해제하세요. 주의하실 거는 각각의 과목 폴더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가 섞이면 안 됩니다. 안 섞이게 주의하시고요. 폴더 이름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실행하시기 전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실행 파일이 얘거든요. 이 녀석은 모든 설정 사항을 이 폴더 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 낮에 쓰시는 분하고 환경이 꼬일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새 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스텐션 요걸로 들어가서 이제 새 거가 됐으니까 우리가 설치적으로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는 애들이 좀 있었죠. 알파벳 순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것도 이름 나열해 드릴게요. 오토 클로즈 태그, HTML 태그 자동으로 닫아주는 애고요. 오토 리네임 태그, HTML 태그 앞에 거나 뒤에 거를 여는 태그나 닫는 태그를 고치면 반대쪽 거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애예요. 그 다음에 코드 러너,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였죠. 칼라 하이라이트, 얘는 이제 색상을 강조해 주는 애였고요. ESLint, 자바스크립트 구문 강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이 정도만 알려드렸었는데 몇 개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 시작 태그나 끝 태그에 커서를 놓으면은 반대쪽에 매칭되는 애를 색깔로 강조해줘요. 이미지 프리뷰, 소스상에서 이미지 파일을 명시하면은 그 이미지를 라인 번호 옆에 미리 보기로 조그맣게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이미지 미리 보기가 안 나오면은 이미지 주소 오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리안 랭귀지 팩, 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건 한글 언어팩이고요. 네, 설치하는 김에 앞으로 쓸 거 미리 다 깔아 놓을게요. 라이브 SASS 컴파일러. 리액트 하기 전에 그 SASS나 SCSS라고 하는 CSS 전처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걔를 이제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해주는 애고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 저는 요즘 이거 없으면 HTML 작업 못합니다.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 얘는 소스 코드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는 애고요. 프리티어 ES 린트. 자바스크립트 코드 정렬 자동으로 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SCSS 포매터. 네,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유용하다 싶은 것들. 썬더 클라이언트. 얘도 필수고. 폰트 사이즈 쇼컷.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자기 취향에 맞는 테마. 이제 추천할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드라큘라 오피셜 혹은 복시 테마. 둘 중에 하나를 즐겨서 사용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요. 요 ES 린트라는 애를 사용하기 위해선 명령 프롬프트 아까 알려드렸었는데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시고 여기서 CMD 엔터 치시면 되죠. 여기서 npm install -g ES lint라고 명령을 한번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후에 VS 코드 재가동을 하셔야 되고요. 설치한 익스텐션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놔두면 알아서 동작을 해요. 특히 뭐 오토 클로즈 태그, 오토 리네임 태그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손댈 게 없어요. 자, 뭐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려 보면은 제가 지금 타이틀 태그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놨잖아요. 여기 매칭되는 태그가 색깔로 자동으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요 기능 하는 게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고요. 여기 태그 이름을 제가 헬로라고 바꾸면 반대쪽이 같이 바뀌잖아요. 이게 오토 리네임 태그예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한글 키보드로 해놓고 입력하시면 얘가 되다가 말아요.
뭐 이건 사실 할 말 없죠. 뭐 내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태그를 열었을 때 마침 태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오토 클로즈 태그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랑 이거는 뭐 딱히 놔두면 알아서 돈은 내고요. 그 다음에 div의 컬러 속성이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그 색상으로 강조해 주는 게 컬러 하이라이트. 그리고 네, 요 이미지 하나 갖다 넣어보죠. 얘는 원격에 있는 애라서 안 되나 보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 이미지 포맷이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네요. 뭔가 그림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 네, 아무 그림이나 하나 따올게요. 얘는 PNG 이미지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을 썼을 때 그 그림이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는 거. 이게 이미지 프리뷰예요. 이게 안 나오면은 이미지 주소 오타난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되게 편해요. CSS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동작을 해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뭐 설치하시면은 아마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오른쪽 하단에 한글 버전으로 바꿀래요라고 물어봅니다. 누르시면 한글 버전으로 바뀌고요. ES 린트도 특별히 놔두면 알아서 동작하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하다가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거 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막 이렇게 대충 작성했다. 이게 작성할 때는 편해도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거든요.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잘 못 알아보거든요. 이때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명령어 입력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서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처음 선택하시면 뭔가 선택하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거기서 프리티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포맷한 다음에 문서 서식 얘를 고르시면은 들여쓰기랑 줄맞춤이 자동으로 짠 하고 돼요. 이건 HTML이건 CSS건 자바스크립트건 전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문법상의 에러가 있으면 줄을 못 맞춰줘요. 그러니까 문법상의 에러는 없는 상태에서 줄 정렬을 시켜주는 애예요. 요거 두 개는 그런 용도고요. 코드러너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많이 썼었죠.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인데 얘는 약간의 세팅이 좀 필요하니까 이따가 세팅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요거 4개는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거라서 좀 미리 깔아놓은 거니까 그때 필요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콘 테마. 여기 오른쪽에 요거 아이콘 나오게 하는 거였죠? 파일 아이콘이요. 가끔 이게 아이콘 세팅해 놓은 게 풀릴 때가 있는데 설정 방법은 왼쪽 맨 밑에 이 톱니바퀴 버튼 누르신 다음에 테마 밑에 파일 아이콘 테마 선택하시면은 아이콘 테마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취향에 따라 다른 테마 까셔도 되는데 아이콘 테마는 거의 이게 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를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코딩 그 유튜버가 있어요. 노마드 코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다운로드 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그냥 테마, 색
테마 선택하시면은 이제 뭔가 고르실 수 있는 건데, 저는 평상시에 요 테마를 많이 쓰는데, 빔 프로젝트에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빔 프로젝트에선 그냥 기본 밝은색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폰트 사이즈 쇼커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깔면 얘가 글자 크기가 좀 작거든요. 뭐 이거 그거에 개인차가 좀 있는 거지만.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화면 확대 축소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창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건 좀 아닌데 싶을 때가 있는데, 얘를 깔고 나면은 소스 입력창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글자 크기만 바뀌어요. 그리고 옆에 빈 화면 파일 트리를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전체 크기가 바뀌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좀 편해서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려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코드 러너라는 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실습 예제였죠. 실행 방법은 1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런 코드 누른다. 밑으로 실행이 되고요. 2번 Alt 컨트롤 N을 누른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실행할 때마다 기본 세팅은 이전 실행 내역이 계속 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실행하다 보면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설정 메뉴 톱니 눌러서 설정 들어가시면 이런 그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드 러너라고 검색하시면 1번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을 세팅하세요. 이전 출력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운 출력 내용이 나와요. 요거 체크하시면은 이제 매번 실행 내역이 누적되는 거 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도 이거 체크를 안 해놨었네요. 이제 가끔 질문 주시는 부분에서 실행이 의도한 대로 안 나온다, 에러 난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분명히 나는 코딩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의 주셨을 때 가서 보면은 실행 전에 파일을 저장 안 해서 작성하신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Save all files before run. 실행 전에 모든 파일 저장. Save 파일 before run. 요거 두 개 체크하시면, 아까 실행 하시면은 현재 코드를 그냥 자동으로 저장하고 실행하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 애매한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달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전체 그 수업 자료 폴더인데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PPT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 원래 방식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 PPT를 처음부터 그 PPT가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방학 특강용으로 따로 이제 수업 앞부분에 기초만 따로 빼면서 만든 거라서 이제 PPT가 퀄리티가 좀 잘 나왔길래 이제 같이 쓴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6단원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PPT로 작업하면서 8단원으로 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넘버링이 조금 이제 밀려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뭐 자료 배포가 이제 넘버링이 조금 밀려 있는 것 같다면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오늘 여기부터 드릴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달 수업에 이어지는 거니까 넘버는 1번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11번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수업 자료 제공을 해 드릴게요. 자, 만드신 개인 폴더 안에 아까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이제 요번에 3개월 차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요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시면 됩니다. 파일 메뉴 밑에 폴더 열기, 파일 열기가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항상 작업할 폴더를 열어놓고 쓰셔야 돼요. 폴더 열기에서 과목 폴더를 앞으로 우리의 작업 폴더로 지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파일 탐색기 여기에서 내가 연 폴더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엉뚱한 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체크하세요. 네. 여기에 제가 오늘 드린 게 요거예요. 압축 푸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배포용이라는 이름은 지우셔도 되고, 제가 드린 파일을 그냥 통째 폴더 압축 푸셔서 통째로 이 안에다 갖다 놓으시면 폴더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셔야 돼요. 작업 영역의 폴더 추가는 이게 그냥 바로 가기만 연결하는 거라서 얘는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폴더 복사 쓰시면 단원 폴더 들어가고, 여기에 제가 실습 자료라고 이렇게 실습하실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습 자료 밖에서 파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01 isnan.png라고 파일을 드렸다면은 여기서 01 isnan.js 같은 이름으로 하나 만드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의도한 거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뭐 각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은 창이 듀얼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서 실습하십시오. 이게 원래 만든 의도예요. 근데 뭐 보는 방법은 뭐 각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실 이사랑 새로운 과목 준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딱 1시간 됐네요. 잠시 쉬었다가 3시부터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봤었던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처음에 본 게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을 봤었고요. 두 번째가 연산자, 세 번째는 이제 흐름 제어, 조건문, 반복문이라는 걸 봤고요. 네 번째는 자료 구조, 배열과 제이슨에 대해서 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봤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함수라는 형태였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익명함수 그리고 화살표 함수라는 문법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화살표 함수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람다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객체 지향이라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 봤었던 거는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생성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작성 기법을 봤죠. 생성자, getter, setter 그리고 상속 뭐 이런 기법들을 봤어요. 일단은 3개월 차 동안은 그리고 리액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 부분은 1도 안 나올 거예요. 순수 HTML을 작성할 때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와 객체라는 게 ES6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거 없이도 잘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HTML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게 잘 들어가진 않고요. 리액트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클래스하고 객체를 모르면은 하나도 작업을 못할 정도였는데 그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유행하면서 리액트에서도 없애버렸어요. 못 쓰는 건 아닌데 굳이 안 써요, 이제. 근데 Next.js에서 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성으로 본 거거든요. 최소한의 개념 소개만 해드린 건데 당장 이해 못 하신다고 해서 뭐 앞으로 남은 내용 따라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어렴풋이만 기억하셔도 당장 넥스트 시작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쯤에 요 개념을 좀 더 깊게 보셔야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렴풋이 개념만 익혀놓으시고 나중에 내가 고급으로 올라갈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5번하고 6번이 내가 호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거는 콘솔.로그 딸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콘솔.로그 콘솔이라는 객체죠.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오면 왼쪽에 무조건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객체한테 딸린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콘솔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대로면 클래스, 뭐 어떤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안에 어떻게 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콘솔은 new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져야만 이 콘솔이라는 애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클래스 만든 적도 없고 객체를 만든 적도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수도 없이 썼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선가 우리가 모르게 이러한 코드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걸 뜻해요. 코딩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손꼽을 만큼 정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개발자들한테 이거 쓰세요라고 미리 만들어진 상태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이 매개체를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좁혀서 쓴 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서 써야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픽 형태로 제공되는 매개체들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GUI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냥 U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이 화면 레이아웃 잡는 걸 UI 잡는 데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매개체, 즉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UI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기 위한 매개체를 제공을 해줘요.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기에 제공되는 매개체, 통칭 줄여서 API라고 불러요. 이 API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에요. 콘솔.로그가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살펴봤었던 자바스크립트 AP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본 기능, 내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장 기능들이 함수, 클래스, 객체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는가를 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는 완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는 단계예요. 콘솔.로그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나요?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 클래스 코드를 봐야 되는데 이 클래스 코드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원리는 저도 몰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이 console.log라는 명령의 기능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예시로 사용하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매뉴얼은 있어요. 파라미터가 뭐고 어떻게 동작하고 리턴이 뭐다. 딱 이것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친절해요. 설명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할 정도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좀 만져봤겠지? 라는 가정하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이나 대부분의 수업들은 일단 여기 거 베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표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자 내지는 강사의 주관이 좀 들어간 거죠. 좀 더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단어는요, 내용이 굉장히 단편화돼요.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딱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단편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난주 내용보다 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구구단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먼저 익힌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죠. 그럼 7 곱하기 8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외워져 있는 거 바로 탁 나오시죠. 누구도 머릿속으로 구구단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7을 8번 더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바로바로 탁탁탁 나와야 돼요. 10단원에 정리한 함수들은요, 제가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EasyNA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그 필기장을 따로 안 만들었어요. 이 단어는. 원래 그 리듬이라고 따로 파일 하나 드렸잖아요. 그걸 따로 안 만들었어요. 자, NaN이라고 하는 게요. not a number를 줄임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is nan이라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nan, 즉 숫자가 아니면은 true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숫자 형식이거나 숫자 호환이면은 false를 반환해요. 숫자가 아니면 true, 숫자가 맞다면 false.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숫자가 아니면 false, 숫자가 맞다면 저한테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숫자로 변환 가능하더라도 숫자가 맞다고 쳐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nan이라고 하는 값은요. 같은 연산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함수가 필요해요. 자, 결과도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뭐 단계별로 이제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실행하겠다. 그럼 예측하신 거랑 결과가 똑같은지만 보시면 돼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is nan에다가 nan 자체를 넣으면 당연히 숫자 아니니까 참. undefined도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 아니다라고 뜨고요. 제이슨 객체, 배열, 문자열 1, 2, 3, ABC 이것도 다 숫자가 아닌 거죠. true, false는 숫자와 호환이 됩니다. 원래는 false는 숫자 0에 대응되고요. 그 밖에 모든 수가 true예요. 근데 대표값이 1이에요. true의 대표값은. 그래서 1이라고 판단을 해요. null, 빈값이죠. 0이라고 판단을 해요. 얘는 당연히 숫자니까 nan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원래는 문자열인데 이것도 숫자 호환이 돼요. 따옴표 벗겨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옴표 벗겨내는 방법은 2, 3번에 나와요. 37.37 소수점도 당연히 숫자가 맞다고 치고요. 빈 문자열. 빈 문자열이라는 거는 따옴표 열자마자 닫은 걸 뜻해요. 인풋 태그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거를 빈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도 0으로 변환이 가능해서 숫자가 맞다고 봅니다. 스페이스바, 공백만으로 구성된 것도 0으로 호환된다고 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이 변환 규칙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 못하시면 타입스크립트 가셔야 돼요. 타입스크립트는 이 규칙이 좀 엄격해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규칙이 굉장히 엄격해서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에러가 빠바바바방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느낌이 두리뭉실해요. 대충 짜도 에러 안 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그 느슨함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타입스크립트고요. 어쨌건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선 얘네를 전부 숫자 내지는 숫자 호환이라고 봅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인풋 타입 텍스트 내지는 넘버 내지는 패스워드 내지는 URL 뭐 등등등 해서 사용자 입력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넘버 네임은 뭐 A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B라고 하나 더 받았다고 치죠. 이게 전부 금액 1, 금액 2라고 칠게요. 이거를 더해서 합계를 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력한 값을 편의상 A하고 B라고 칠게요.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사용자가 만약에 입력을 500원 여기는 1000원 이렇게 입력했다면 진짜 한글로 500원 1000원이라고 입력했다면 얘네는 문자열이잖아요. 더하면 못 더하죠. 문자열끼리의 연결이니까 500원 1000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연산을 하기 전에 입력한 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변환이 안 된다면 입력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줘야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숫자 호환이 된다고 쳤을 때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parse float라는 함수입니다. 객체가 아니에요. 함수예요. 앞에 점 없죠? 플로트는요, 실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변환할 수 없으면 NaN을 리턴해요. 자, 얘네 3.14, 얘는 대놓고 실수니까 바꿔주고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따옴표로 벗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314의 마이너스 2, 지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요 2는 대소문자 안 가리는데요. 엑셀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값 종종 보셨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버거운 굉장히 큰 값을 처리할 때 쓰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314잖아요. 2에 마이너스 2면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가요. 얘는 3.14예요. 0.0314에 2에 플러스 2죠. 얘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요. 그래서 실제 값은 3.14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컴퓨터에선 과학적 지수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저거예요. 소수점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딩하면서 이런 거를 구사할 일은 없지만 출력되는 값이 이런 형태인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4개가 전부 실행하면 3.14가 나옵니다. parse float 얘는 소수점 있는 값으로 못 바꿔요. fails도 마찬가지고 FFE 이거 당연히 못 바꾸겠죠. 문자열이니까. 얘네들은 숫자로 못 바꾸니까 NaN이 떨어지겠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1, 2, 3을 넣었다. 그러면 100, 1, 2, 3이라고 출력이 되긴 하는데 실제 출력값은 123.0이라고 보셔야 돼요. 플로트는 실수니까요. 더 많이 쓰는 거는 parse int입니다. 얘가 활용 케이스가 더 많아요. 대부분 첫 번째 파라미터까지만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생략을 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변환할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진법이에요. 이걸 생략하면은 이 밸류를 십진법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뭔가 숫자 값을 주면은 16진법이나 8진법 이런 걸로도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가 만약에 16 이렇게 들어갔다면 얘가 16진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변환되는 결과는 무조건 10진법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는 10진법이죠. 그래서 숫자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다음이 10인 거예요. 16진법은 숫자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0부터 F까지 간 다음이 10이에요. 8진법은 숫자가 8개밖에 없는 거예요. 7 다음이 10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진법은 쓸 일 1도 없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근데 16진법 FF는 10진법 255로 변환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HTML, CSS는 다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16진법 되게 많이 쓰셨을 텐데.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여러분들 16진법 되게 많이 쓰셨어요. 제가 지금 엑셀에서 색깔 바꾸기로 들어와서 흰색을 지정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빛의 3원색을 써요.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흰색을 의미하는 수치값이 255, 255, 255래요. 제가 아까 255가 16진수 FF라고 말씀드렸죠? 흰색입니다. 이거요. 색상 표기법이 16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 표기법을 보통 CSS에서 표기할 때 이걸 10진 표기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요. 요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팔스 인트가 되게 특이한 게요. 바꿀 때 앞에 공백이 있으면 무시해요. 자, 숫자값 1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15라고 적으면 이게 10진법 15인지 16진법 15인지 8진법 15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법을 구별하기 위해서 10진법은 앞에 딴 거 안 적고요. 16진법은 앞에 0x를 적습니다. 8진법은 0하고 알파벳 5를 적어서 진법 구별을 합니다. 코딩에서는요. 자, 그 팔스 인트한테 16진수 띄어쓰기는 앞에 띄어쓰기는 무시해요. 0xf를 10진법으로 바꾸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f를 16진수 f인 거죠. f를 10진수로 바꾸니까 15가 출력돼요. 앞에 0x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16진수라고 알려줬으니까. 앞에 공백은 무시해요. 그럼 또 f를 15로 바꾸죠. 8진수 17을 10진법으로 바꿔라요. 17을 10진법으로 바꿔라. 10진수 015예요. 팔스인트는 일단 따옴표 벗기고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하면 015는 그냥 15죠 뭐. 팔스인트 15.99를 10진법으로 바꿔라. 인트가 의미하는 게 정수입니다. 자, 플루트는 원래 의미가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트는 정수를 의미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두 가지를 퉁쳐서 넘버라고 부르죠.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의 넘버를 세분화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명령어 자체가 정수로 바꿔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99, 얘가 10진수래요. 10진수 15.99를 정수로 바꿔라라고 하면은 소수점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15,123.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은 콤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바꾼다고 에러가 나야 돼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실수 되게 많이 나요. 근데 팔세인트가 특이한 게 자기가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은 다해요. 그래서 15만 취하고 나머지 버려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진짜. 자, fxx123. 근데 16진수래요. 이렇게 하면은 16진수로 놓고 보면 f는 정상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f만 취해서 바꾸고 나머지 버려요. 에러도 안 나요.
그냥 15가 나와요. 15가 나와요. 에러가 안 나와요. 자, 이진수 1111 이것도 15예요. 15 곱하기 3. 근데 연산자로 쓸 때나 별이 곱하기지 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냥 별표입니다. 10진수로 봤을 때 15까지는 멀쩡한 숫자지만 별표부터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웃 걸 버려요. 그래서 이건 15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고요. 15 픽셀 얘도 px는 숫자가 아니니까 버려요. 다 15예요. 마이너스 f, 아까 f가 16진수로 15였죠?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0f, 0, 1, 5라고 적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5. 0x는 대소문자 안 가리거든요? 이거는 16진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5.1, 팔수 인트니까 정수로 바꾸죠? 마이너스를 버립니다. 앞에 띄어쓰기는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8진수 마이너스 17은 얘도 15예요. 10진수 마이너스 15, 얘도 마이너스 15. 진법 변화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실생활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바뀌는 규칙에서 앞에 있는 공백은 무시한다. 그리고 이상한 값이 들어가면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바꾸고 나머지를 버린다. 이 규칙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헬로.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1도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NaN이 나옵니다.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두 개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어서 내가 뭔지 알겠다 싶으시면 뭐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근데 14, 15는 좀 예외예요. 14, 15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검색어가 URL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요. 뭐 이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AJAX 할 때 제가 따로 이제 CRUD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건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가 주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에서 직접 값을 바꾸면 검색 결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은 검색어 바뀝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주소에 한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터넷 주소에는 죽었다 깨도 한글 못 들어갑니다. 완전 사기인 게 한글 URL이에요. 실존하는 주소가 아니거든요. 증명해 볼게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붙여볼게요. 형식을 보면 쿼리 이퀄 그 다음 메가스터디죠. 여기 보시면 쿼리 이퀄부터 퍼센트로 시작하죠. 이만큼이 메가스터디라는 거잖아요. 원래 인터넷 주소에 한글을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 돼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에 그 동영상 넣으려고 그러면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뭐 고민 코더 같은 걸로 영상을 변환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을 바꾸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해요. 얘는 어떤 문자열이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게끔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URL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블리싱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뭐야? href 회원가입.html 이렇게 링크 걸면 윈도우는 한글 파일을 인지를 하니까 윈도우 안에서 이거 내 컴퓨터 안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상용 시스템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윈도우 안 쓰거든요. 거의 리눅스라는 환경을 쓰는데 아예 애당초 용도가 제한된 거니까 한글 지원도 안 시켜버려요. 영문 운영체제 깐다고요. 그럼 페이지 맨날 못 찾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원래 정석대로 링크를 걸 거면 이거 이렇게 바꿔서 하셔야 돼요. 이래야 페이지 제대로 찾아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자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얘네들은 URL 안에서 특정한 기능이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아무 특수 문자나 적은 거예요. 띄어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영문 숫자고요. 밑에는 순수 한자입니다. 인코드 URI는 URL의 상위 개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웹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이드 지식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우리가 URL 만들 때 HTTP 이렇게 하죠. 비슷한 형태로요. 그 FTP라고 있어요. 상용 시스템에 그 파일 업로드 할 때 쓰는 거예요. 걔는 주소가 FTP:/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상용 시스템에 접속할 때 쓰는 그 접속 매개체가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를 명령어 날리면서 하는 건데 걔는 텔레 뭐 이런 식으로 접속하고 SSH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격지의 주소를 표현할 때는 거의 형식이 이래요. 그 중에서 웹사이트의 주소를 표현하는 걸 URL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체계를 통칭하는 걸 URI라고 해요. 인코드, URI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 밑에 콘솔 좀 로고 안 찍었네요. 파라미터로 원본 문자를 주면은 인코딩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난달까지 이런 이름의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펑션 키워드 보고 파라미터 보고 리턴 체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완제품이 들어오니까 어떤 파라미터 들어가면은 리턴 값이 뭐가 온다. 그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편하죠. 근데 갑자기 외울 게 많아지니까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좀 생겨요. 실행합니다. 자, 얘네들 특수 문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둡니다. 근데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죠. 띄어쓰기는 %20으로 바뀌어요. 한글은 대환장 파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유독 윈도우만 이 체계를 좀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이 체계를 많이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은 이 체계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파일이나 폴더 만들 때 한글이랑 띄어쓰기 넣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이렇게 폴더나 파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한글이에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영문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인코딩의 역변화는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디코드 URI는 아까 그렇게 이상하게 꼬여있는 글자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전체 실행하면은 이렇게 인코딩된 애들을 원래 값으로 역변환해서 보여줘요. 자, 인코드 URI로 리턴 받은 값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역변환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인코드 URI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URL에 이런 특수 문자 쓰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특수 문자까지 건드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얘만 씁니다. 인코드 URI 컴포넌트. 함수가 좀 길어졌어요. 요 글자들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변환 결과를 리턴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번 출력해 봤고요. 변환된 것들을 다시 디코드 URI 컴포넌트. 디코드는 역변환이에요. 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기능이 있는 특수문자는 바꿔요. 기능이 없는 특수문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변환의 폭이 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결론, 요즘은 얘만 씁니다. 자, 일단 이번 교시는요, 그냥 얘네들 쭉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한 번씩 검토하신 다음에 아 이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교시부터는 조금 이제 타이핑을 해보실 여지가 좀 있는 예제들이에요. 자, 요거 검토 4시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 실제로 웹페이지 만들 때 이제 간간히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하나의 그 내장 함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기본 기능은 웹페이지한테 일정 시간 렉을 겁니다. 렉을 건 다음에 특정 동작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은 이제 지정된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시간 후에 실행하도록 예약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딜레이 기능인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를 콜백 함수로 받아요. 콜백 함수라는 거는 파라미터로서 전달되는 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펑션 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9구단 2단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그 다음에 set timeout한테 이 함수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3000을 전달합니다. 얘가 시간인데요. 1000분의 1초 단위 시간이기 때문에 3000이라고 하면은 3초를 뜻해요. 그러면 이 set timeout은요. 일단 3초 동안 기다렸다가 풀을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 9구단이 출력될 때까지 3초가 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set timeout이 이 풀을 3초 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3초 동안 대기를 타는 게 아니라요. 별도의 공간에서 3초 후에 이거 실행해 주세요라고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약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게 실행되건 말건 그냥 지갈 길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3초 후에 9구단이 나올 거예요. 자, 요만큼만 실행해 볼게요. 9구단은 외자가 먼저 나오고 3초 후에 9구단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 메인 흐름과 set timeout에 의해 세팅된 이 푸가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동시성을 갖고 실행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요, 어떤 작업이 있다면 첫 번째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이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첫 번째 작업이 수행되고 두 번째 작업이 거의 이렇게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푸2 한 다음에 얘는 9구단 3단을 출력해 보죠. 하나 더 할게요. 2. 자, 둘 다 3초 후에 실행해라 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푸1과 푸2를 똑같이 set timeout으로 걸겠습니다. 거의 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3초 동안 렉을 걸어주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가 제공을 해주는데 3초 후에 뭘 할지까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예측을 못해요. 3초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데 3초 후에 팝업을 띄울지 페이지를 이동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네가. 그래서 3초 후에 해야 될 동작은 우리한테 정해달라고 함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콜백 함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되건 실행되지 않건 프로그램은 그냥 메인 흐름을 계속 탄다 그랬죠. 지각길 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작업이 별도로 실행되고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원래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비동기 처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머가 관여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AJAX 처리. 근데 타이머 돌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나중에 이제 AJAX 처리할 때만 좀 많이 신경 쓰시면 돼요. 원래 순정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백 함수 스타일로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동작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작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콜백 함수 안에서 콜백 함수를 쓰고 콜백 함수 안에서 또 콜백을 쓰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헬이라고 불러요. 헬 교선할 때 그 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미스라고 하는 객체랑 async await라고 하는 상당히 최신 문법을 또 봐야 됩니다. 그건 아마 내일쯤에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풀하는 기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갈길 가버린다. 요거만 포커스를 잡으시면 돼요. 자,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를 정의하고서 함수 이름을 주는 게 이제 콜백 함수의 정석인데, 우리가 함수는 변수에 대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번에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응용하면 이렇게 이름을 떼고 이 함수 로직을 여기에다가 익명함수 스타일로 바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봤었죠. 이게 set timeout 돌릴 때 거의 기본 형태고요. ES6에서 얘를 한 번 더 바꾸면은 펑션 키워드 빠지죠? 그 다음에 화살표 들어가죠. allow 펑션으로 바꾸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최신 문법 스타일이고요. 자, 코드를 합쳐서 보면 얘는 3초 후에 실행해라라고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게 이제 3초 후로 예약이 됐고요. 9구단을 외자가 제일 먼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또 예약이 됩니다. 얘는 3단을 출력하는 거죠. 3단을 출력하는 기능인데 얘는 1.5초 후에 예약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또 지갈길 가요. 그러니까 종료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작업이 예약된 상태인데 먼저 실행되는 게 시간상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얘를 풀 버전으로 실행하면 메인 흐름이 먼저 나오고 1.5초 후에 3단, 그리고 3초 후에 2단.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간차를 갖고 실행합니다. set timeout은요, 주어진 콜백 함수를 예약된 시간 후에 딱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납니다. set timeout의 자매품, set interval입니다. 얘는요, 일단 코드를 제가 좀 단순화 시킬게요. 이렇게요. set interval은 콜백 함수로 전달받은 기능을 주어진 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거 구현할 때 얘가 들어가요. 자, 여기도 코드를 좀 더 단순화 시켜볼까요?
바깥에서 count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변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럼 처음 실행하면 첫 번째 자동 실행, 또 실행하면 두 번째 자동 실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걸 3초 단위로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3초) 후에 한 번 실행, 또 3초 지나면 또 실행, 또 3초 지나면 또 실행.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단을 시키실 때는 실행창 밑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스탑 코드런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이제 종료가 되고요.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시스템에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타이머한테 일련 번호를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해줘요. 이 일련 번호가요, 타이머를 종료시킬 때 쓰는 일련 번호예요. 얘를 이제 리턴을 받습니다. 이게 타이머의 일련 번호예요. 자, 지금 이 타이머 아이디는 이 블록가로 밖에서 만들어졌죠. 블록 밖에서 생성된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카운트가 1씩 계속 증가하는데 얘가 5가 되는 순간 클리어 인터벌한테 일련 번호를 주면은, 만약에 이게 1번이다. 그러면 1번 타이머 종료해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실제로 웹페이지에서는 타이머를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동해 버리거든요. 그래도 있는 기능이니까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는 0에서 1씩 증가하면서 타이머가 계속 돌다가 타이머가 5가 되는 순간 종료 메시지가 나오고 타이머가 중단될 거예요. 15초 또 기다리죠. 네,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끝나죠. 자, 타이머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set interval에 콜백 함수 적용하고요. 얘도 변수값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로직을 태웠어요. 다만 얘는 10번 실행하고 종료하게 한 거고, 얘는 1초에 한 번씩 실행합니다. 이게 계속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콜백 함수를 3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끔 별도의 공간에다 작업을 예약하고 프로그램은 지가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타이머를 하나 세팅하는데 또 다른 별도의 작업을 예약하는데 앞에 거는 3초마다 실행하게 했죠? 얘는 1.5초마다 예약을 했어요. 그럼 두 개의 작업이 예약이 됐는데 주어진 시간이 되면 이 두 개가 동시성을 갖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앞에 작업 끝날 때까지 대기 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실행시키면 작업이 이렇게 섞여요. 한 페이지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동기 처리예요. 일반적으로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고급이 되면 이런 게 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타이머보다도 이 비동기 작업이 제일 많이 관여되는 게 AJAX예요. AJAX라는 기술을 쉽게 말하면 백엔드랑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엔드랑 통신을 할 때는 작업이 동시성을 갖는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문법들이 더 많이 추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async await고요. 네, 뒤에서 천천히 또 소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본 건데요. 요것만 실습하기엔 좀 아쉽죠?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자, 요거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요번 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하나 더 드릴게요. 배포 자료에 안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예전에 연습 문제 드렸을 때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문자열은요, 우리가 쌍따옴표로 그냥 문자열을 만들면 첫 번째 글자부터 배열하고 똑같이 인덱스 번호가 붙습니다. 자, 요걸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변수는 사실 그 자체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뭔가 딸린 식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명해 볼게요. 자, let a는 1. 그냥 숫자죠. 아무런 그 특별함이 없는 그냥 숫자예요. 근데 이 자체가 객체예요. 우리가 그냥 1이라는 숫자 값으로만 변수를 만들어도 자바스크립트는 이 안에 메서드를 넣어줍니다. to 픽시드는 소수점 자릿수 강제 고정이에요. 1.00 나오죠. 에러 안 납니다. 아무거나 변수를 만들어도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강제로 넣어주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게 문자열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열은 그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멤버 변수 그리고 메서드가 같이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열을 만들어도 이 안에 뭔가 메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내장돼 있다는 거고요. 이 문자열들은 대부분, 이 메서드들은 문자열 자체가 갖고 있는 값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져요. 공통점은 원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가공 결과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7번까지는요, 한번 그런가부터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가물가물하면 다시 들춰보셔도 돼요. 8번 예제만큼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구구단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예요. 수학으로 치면은 그냥 숫자 외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문자를 그냥 이렇게 만들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안에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형태로 만들 때는 new 스트링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파라미터로 주는 겁니다. 노드에서는 출력 형태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그냥 문자열입니다. 그럼 이 안에 각종 메서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습을 위해서 제가 요 그림에 드린 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럼 이제 이 MSG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프로퍼티 랭스입니다. 보통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자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MSG에 담겨있는 내용의 글자 수를 가져온다는 건데 특이사항은 띄어쓰기랑 특수문자도 엄연히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 길이를 봤더니 39자래요. 차앳은요, 이거는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차앳은요,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를 뽑아서 리턴합니다.
F를 리턴하는 거죠. 근데 문자열이잖아요. 그 자체가 배열과 똑같기 때문에 문자열에 그냥 인덱스 번호 쓰셔도 똑같이 F가 떨어져요. 인덱스 오브는요, 주어진 파라미터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리턴합니다. 위치라는 거는 인덱스 번호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MSG에서 F가 처음 나타나는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1에 리턴되는 게 2가 되겠죠.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을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왜냐면 글자가 0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찾지 못할 경우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자, 그래서 요거 실습하실 때 한꺼번에 다 실행하면 결과 보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열 선언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드래그해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운 다음에 요만큼 드래그해서 실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부분 실행하시는 게 결과 확인에 좀 더 유용하실 거예요. 단어를 인덱스 오브에다 지정할 경우에 쇼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죠. 첫 번째 글자의 인덱스를 반환해요.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첫 글자의 위치를 반환한다. 그럼 이제 내장 기능을 이쯤 쓰다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꾸물꾸물 이제 요쯤 되면 이제 나타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뭐에 쓰라고.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때 콘스트 p는 msg.index of hello라고 검색을 하면 hello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죠. if p가 0보다 작다면, 이 말인즉슨 msg.index of를 썼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그쵸? 헬로가 없습니다 쪽에서 에러가 났잖아요. 스로우가 가동한 거죠. 에러 메시지 뜨는 게 불편하시면은 트라이로 감싸서 스로우로 시키고 캐치 2 콘솔.로그에 2.메시지라고 하면은 헬로가 없습니다가 나오겠죠. 아, 익셉션이 아니고 에러네요. 참.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리턴 해야죠. 이렇게요.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if문은 가볍게 패스할 테니까 헬로가 있습니다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거 되게 순화시킨 건데요. 여기에 나중에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 우리 된소리 나는 발음들 있잖아요. 뭐 십장생, 개나리,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요. 그런 걸 넣어주면은 그런 내용이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할 수 있겠죠. 인덱스 오브의 진짜 용도는 문자열 검색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엔 좀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다다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요번 글씨는 여기까지만 먼저 체크할게요. 여기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5시에 뵙죠. MSG 변수가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인덱스 오브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생략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i라고 주면은 0번째 위치부터 i를 찾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반환되겠죠? P1은 1이에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P 플러스 1을 주면은 파라미터로 2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위치부터 i를 찾아요. 그래서 시작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P3는 5가 나옵니다. 인덱스 오브의 두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요, 뒤에서부터 찾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서 A가 발견되면은 31을 반환을 해요. 주로 얘는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 분리할 때 많이 써요. 보통 우리가 확장자 파일 처리할 때 뭐 photo.jpg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업무용 문서 작성할 때 뭐 결산보고서 23년 12월 15일 .pptx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점으로 명시해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점을 앞에서 찾으면은 확장자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파일 처리할 때는 점을 뒤에서 찾아야 돼요. 자, 인덱스 오브 어떻게 쓰는지 이건 아까 따로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브 스트링이에요. 정말 많이 씁니다. 서브 스트링은 문자열을 자릅니다. 0번째 위치부터요, 17번째 위치까지 자른다. 기본 개념은 이건데요. 0번째부터 17번째. 항상 종료 위치는 그 왼쪽 것까지만 자릅니다. 이만큼을 잘라서 반환하는 거예요. 이 문자열 관련된 기능은 절대 원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리턴하는 거예요. 서브 스트링 19라고 지정했죠? 그러면 19번째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잘라요. 응용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여기에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얘가 14예요. 자, 이 파일의 이름을 F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부터 들어가네요. const p는 f.last index of 이라고 하면은 p에 저장되는 게 아까 우리가 14라고 했잖아요. 14겠죠. 마지막 점의 위치가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f.substring 그 다음에 p 두 번째 파라미터 안 줍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끝까지 잘라요. 그럼 이렇게 반환되는 게 .pptx가 돼요. 만약에 점을 빼고 싶다. 그럼 f.substring p 다음 글자부터 자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p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pptx가 돼요. 인풋 타입 파일의 사용자들이 파일을 등록하잖아요. 그때 이 로직을 적용해서 이 확장자가 JPG, PNG, GIF가 아닐 경우에 throw new exception을 발생시키면 이미지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뿌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기능들이 약방의 감초 같은 애예요. 나중에 우리가 HTML을 직접 제어할 때 진짜 막 수식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씁니다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HTML 제어하는 거를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자, 몇 개 안 남았네요. msg.to uppercase는 싹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msg의 내용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을 하고요. msg.to lowercase는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서 반환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CSS로 대소문자 바꾸는 게 가능해져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비중은 좀 없어지긴 했어요.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지우는 기능이에요. 트림이라는 메서드고요. 앞뒤 공백을 지워서 반환을 해요. 이게 인풋 태그 같은 거에 입력한 값에 저는 그냥 무조건 적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습관적으로 뒤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비밀번호 입력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스페이스 눌러놓고서 비밀번호 못 찾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용자 입력값 핸들링 할 때는 뒤에 이 메서드를 무조건 붙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는데 txt.split 쉼표를 줬죠. 그럼 요 글자를 기준으로 문장을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로 묶어서 리턴해요. 그래서 txt는 요 txt.split의 결과 이 ARR은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돼요. 주로 체크박스 같은 걸로 고르면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하잖아요. 그런 문자열을 처리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써요. txt.replace 이거는요, txt에서 a를 b로 바꿔라요. 위에가 txt거든요. 여기서 그럼 쉼표를 달러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얘가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죄다 싹 다 바꿔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리플레이스는요, 앞에 하나만 바꿔요. 앞에 하나만 바꿔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13단원에서 13번째 예제에서 소개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보게 될 텐데, 여기에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문자열의 형식을 뜻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슬래시 별 슬래시 gi 이게 모든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아마 싹 다 바꿀 거예요. 이렇게 다 바뀌죠.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ES5 시절. 근데 정확하게는 ES5라기보다는 이게 노드 16 버전인가부터 replace all이라는 메서드가 신설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자바스크립트란을 싹 다 찾아서 바꿔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바뀌죠. 이게 우리가 2년 전에만 이 공부를 했어도 이거 노드에서만 되고 웹브라우저에서 안 되니까 이거 쓰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웹브라우저는 리플레이스 올도 지원을 합니다.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신기능이 발표가 됐는데 웹브라우저가 아직 그걸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아이폰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케이스를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신버전이 발표됐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아이폰인 거고 웹브라우저들이 그 케이스 제작업체인 거예요. 아직 케이스가 안 나온 거죠. 그런 게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 기능 따라가면 안 돼요. 지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그게 2년 주기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새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최신 버전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 매스입니다. 딱 이름만 봐도 되게 흉측하게 생긴 애죠. 깊게 보실 필요가 없는 애예요. 기본 기능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런 거를 담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게임 개발하실 게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로 3D도 됩니다. 요즘 뭐 인터랙티브 웹이라 그래서 3D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 3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3D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웹페이지 인트로를 만들면은 근데 아무래도 3D니까 로딩이 좀 걸려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제 마우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상 같죠? 근데 원래 의도는 이건데 사람들이 만들라는 거는 안 만들고 3D 게임 만들 때 쓰고 있어요. 아니요, 게임 만든 것도 있네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삼각함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원래 3D의 그 원리 자체가 기본이 물리에서 오거든요. 3D는 웬만하면 손 안 대시길 권해요. 자, 어쨌건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 웹페이지 만들 때 이 정도는 그래도 씁니다 라는 것만 추려왔습니다. math.max 얘는 특이사항이요. math라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정적 멤버 변수예요.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객체를 안 만들고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정적 기능의 특징이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 접근이에요. max 최대값을 리턴하는데요.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주어진 파라미터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리턴합니다. min 주어진 파라미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리턴합니다. math.round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요. math.c라고 math.plure는 소수점 올림과 내림을 합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통 내일이라고 하면은 1일 후죠. 근데 이게 보통 1일 후라고 하면은 24시간 후인 거죠. 근데 오늘이 진짜 24시간 남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이 오후 5시, 6시라고 치고 그러면 한 6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럼 6분의 24시간 남은 거예요. 소수점으로 하면은 몇 나오겠죠? 앞으로 다가올 날짜를 계산할 땐 소수점을 올려요. 지나간 날짜를 계산할 땐 소수점을 내려요. 그래서 날짜 계산할 때 은근히 많이 써요. 데이트 예제에서 디데이 계산 같은 거 할 때 뭐 예제가 나올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소수점 올림과 내림이고요. ABS 절대값을 반환해요. 얘는 별로 쓸 일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랜덤 말 그대로 랜덤 값을 만듭니다. 근데 얘가 그냥 쓰기엔 좀 애매한 게요. 0에서 1 사이에 랜덤을 만들어요. 맨날 0. 몇몇몇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걸로 소수점을 올리자니 1이고 소수점을 내리자니 0이고 반올림하자니 0 아니면 1이고. 그래서 여기에 1년의 수식을 적용합니다. 제가 만든 수식은 아니고요. 저도 대학교 때 검색해서 20년 동안 잘 쟁여놓고 있는 수식이에요. 랜덤 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의 랜덤 값을 뽑아요. 그래서 범위, 작은 값, 큰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랜덤 값에다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1 더한 걸 곱하고 다시 작은 걸 더하면 요 구간 사이에 랜덤 값이 떨어진대요.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한테 내가 범위를 주면은 이 범위 사이에 랜덤 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범위가 제한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에서 9999 사이라고 하면은 범위 안에서 랜덤 값이 나와요. 자, 응용입니다.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요. 5번 반복을 했어요. 랜덤 값을 하나 구해요. 5라고 가정하죠.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더하면 연결이죠. 문자열 5가 됩니다. 그 다음번에 2가 나왔다고 칠게요. 이걸 또 누적해서 합산합니다.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문자열하고 숫자의 결합이니까 5, 2가 되죠. 처음에 문자열부터 시작했어요. 0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할 때마다 연결을 해요. 그럼 5자리 숫자가 만들어질 거고 이거를 문자로 써건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강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네.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숫자 중복 가능성이 너무 커요. 확률적으로 숫자 중복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릿수별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함수 이렇게 각각의 자릿수별로 뽑으면은 숫자가 좀 골고루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인증번호까지는 만들지만 실제로 카톡이나 문자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백엔드 업무룰이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이메일 발송 외에는 못합니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문자 발송하고 카톡 발송은 걔네하고 이제 업무 제휴를 맺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려면 다들 평일에 건너편에 서초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 해오세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잠시만요. 하시고 이제 한 9시 40분에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 9시부터 서울시 한파주의보래요. 해요. 서울시 24시간 대기래요.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녹화 여기서 끌게요.